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레이킹 마지막 날이네요. 일주일 동안 읽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 책 오늘 사실 3부 할 건데, 이 3부는 완전히 실천이죠, 실천 이제. 그래서 사실 1, 2장 읽은 게 3부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실행하려고 한 거나 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래서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자체도 1, 2부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실천할 때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실제로 3부가 저는 이 책에 있어서 다른 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디 스펜자가 쓴 왜 다른 어떤 당신이 플라시보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그러니까 그런 책들보다 이 책을 좀 셀렉한 이유 자체가 어 뭐 조디 스펜저의 책 말고도 어떤 명상에 관한 책들, 뭐 마음 챙김에 관한 책들 뭐 이런 것보다 요 책을 고른 이유가 삼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실제로 그렇고 오늘 할 거는 실행에 대한 부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딱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책도 그 한 7주차까지 나눠놨잖아요. 이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생 하는 데 있어서도 일주일에 적어도 이 책을 계속 보면서 뭔가 3부는 계속 보면서 하나하나 좀 내가 마인셋을 하는데 실제로 내 생각을 바꾸는데 이걸 적용점을 계속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독서 모임 이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힘들고 잘 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다. 뭐 3주차 오래된 나를 기억에서 지우기가 좀 약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제 그 이야기 잠시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제 이야기를 왜 같이 우리가 명상을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솔루션을 내봤잖아요. 또 그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뭔가 어떠셨어요? 누구든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유섭 대표님, 유섭 대표님 네, 어떠셨어요? 어, 좀 변화의 변곡점에 좀 와 계시긴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유섭 대표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오늘 어제 밤에도 브레이킹을 했고요. 네, 또 오늘 아침에도 브레이킹을 했는데, 음, 저번에 토론 했었을 때 좀 그때도 나온 어떤 얘기가 이제 너미점을 넘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감정 상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음, 그것들 좀 남아 잔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이상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이것들이 조금 긴 시간을 좀 두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허둥지둥 하면서 좀, 이때 어차피 또 출발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또 계속 잠재되어 있으면은 또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쫓겨가지고 또, 좀 마음 편하게 또 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3부 읽었는데 3부에서도 그 자기만의 공간을 어쨌든 좀 찾아내고
그 공간 자체에 가면은 그 공간 자체를 이제 좋은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싶어진다. 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좀 찾고 또 충분한 시간을 많이 들으려고 좀 시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그렇게 했었는데 좀 오늘 아침 좀 어제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음, 장소나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침대가 아닌 새로운 내 브레이킹 나만의 브레이킹 내가 그냥 이 공간만 들어가도 내가 순간 그 고양된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는 것도 좀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음, 어, 맞아요. 어제 또 유섭 대표님이 이 말씀해주신 왜 명상을 하려고 하면 계속 막 허둥지둥한 생각들, 뭐랄까 그런 생각들에 계속 빠지잖아요. 뭔가 평온해지기보다는 뭔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어떤 생각들이 막 올라올 거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들도 사실 이 책 3부에 있죠. 또 그렇기도 하고 어제는 어 실제로 해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실제로 어제 그 질문해 주셨던 것들 또 고민하시던 부분들 그러니까 멘탈리티를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3부에 다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3부인 것 같고 아까 방금 유섭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또 제가 바라본 유섭 대표님의 어떤 그 너미점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책에서 오늘 교훈을 좀 얻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예, 민정 작가님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여쭤봅시다. 누구 여쭤볼까요? 지성 작가님, 지성 작가님, 가령 작가님. 가령 작가님, 가령 작가님, 가령 작가님. 저는 충분한 시간을 아직 내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성 작가님, 네. 제가 어제 그 지인 뮤지컬 공연이 있어가지고 보고 왔는데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생생하게 그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막 관객들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막 이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네. 막 저는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막 그 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약간 저렇게 상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명상을 할 때 일단 그 어떤 상황에 그 막 상상하잖아요. 막 어떤 내가 이거를 못했을 때, 이걸 해냈을 때 그런 상상으로 이제 해봤는데 목표를 이룬 제 모습을 딱 막 생생하게 그리면서 약간 상상하고 네. 이걸 못 이뤘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을 막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러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어쨌든 음,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음, 끔찍한 순간을 상상했다. 어제 그 말씀하셨던 거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좀 적용해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뭐냐 아까 가령 작가님이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명상하셨던데요. 그 글, 어떻게 해요? 그 글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는 피하고 싶다. 왜 이런 글들 많이 써두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같은 어떤 글쓰기 작업을 하셨잖아요. 어제. 사실 근데 그것도 명상이에요. 제가 블로그에 네네네. 블로그에 쓴 글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왜냐하면 이제 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책에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어떤 그 3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 글을 쓰면서 결국 그 감정 자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그 음,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네 맞아요. 그 정훈 작가님 말씀해주신 내면 일기 쓰기죠. 그거 어, 자체가 사실은 좀 그래요. 명상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 좀 강도 높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뭐, 앞부분밖에 못 읽긴 했지만, 음, 말씀해 주신 대로 해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신랑 이야기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생생하게 막 그리고 상상하고 하니까 좀 그냥 순간이긴 했지만 그냥 그 에너지가 하루 동안 정도는 지속이 되긴 했지만 그게 되게 뭔가 선명하게 느껴지고 제 정신이 되게 단단해지고 좀 뭔가 강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뭔가 확신 같은 게 들고 네. 내가 그래 그리는 미래가 저렇게 진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 꾸준하게 하면 이게 진짜로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럼 274페이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들 네,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읽어 드릴게요. 네. 274페이지 명상의 기초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삶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명상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명상의 단계별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네. 네, 정훈 작가님이 명상의 안 익숙한 것 같아서 1단계 유도하기 유튜브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왜 가부좌 틀고 눈 감고 하는 것도 명상인데 나중에 가면 이게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명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진짜 걸으면서도 저는 진짜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디스펜자 씨가 쓴 다른 책에서도 걸으면서 하는 명상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네. 근데 이 클래식한 어떤 이 단계 자체는 좀 이해해야지 다른 방식을 쓰더라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3부에서는 그걸 할 겁니다. 변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된 습관을 쳐내는데 이는 새로운 미래에 맞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핵심이 그거였죠. 내 명확한 의도와 거기에 맞는 감정 상태가 일치되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된다. 내가 만약에 진짜로 이걸 하기가 싫고 변화하고 싶은데 내 감정 상태가 그거에 안 맞춰져 있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거 자체가 명상을 하면서 내 감정과 의도를 일치시키는 거. 그게 안 되면 뭘 하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죠.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의식 속에 있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현실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면 내가 기존에 있던 감정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기도 하고요. 또한 과거 자아로 자신을 규정짓는 생각과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마음이 되어버린 우리 몸이 새로운 훈련 과정에 저항하는 것일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먼저 긴장을 풀어라. 그죠? 쫄 필요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운동 그 밑에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뭔가 처음에는 단계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계속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처럼 요리 비유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되는 명상 사주 프로그램 이것도 왜 이 한 부를 뭔가 이틀 3일 만에 읽으려면 진짜 빡세잖아요. 근데 이 3부 자체를 이 주차별로 나눠서 그냥 한 주에 하나씩 읽고 실행하는 건 진짜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주차도 뭐 한 10페이지도 안 돼요. 10페이지 20페이지 되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뭐 20페이지 정도는 한 주에 읽고 실행까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습생 기간 동안 우리 메디테이션 목표 세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주에 한 개씩은 해보자.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4주 프로그램 여기 277페이지에 나오는 4주 프로그램에서 결국 명상에는 딱 7단계, 7단계.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 언러닝과 러닝. 그러니까 언러닝을 하고 러닝한다.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단계는 유도하기죠. 유도하기. 그 2단계는 알아차리기, 3단계 인정하기, 선언하기, 4단계 내맡기기. 이거 자체가 언러닝 하는 거예요. 언러닝. 그리고 5단계, 6단계. 5단계에서 관찰하기, 기억하기. 그리고 6단계 전환하기.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 자체가.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찰하고 그 내가 버리고 싶었던 그 상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체인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단계에서 진짜로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그때부터 창조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기존의 몸 상태에서 된 것들 자체를 바라보고 그걸 떼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하게 변할 수 있고 무한하게 창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자체가 내가 되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창조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이건 너무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제 인성 노트 얘기했지만 인성 노트를 쓰면서 제일 했던 게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자체를 떼어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안 떼어내지면 그 다음 스텝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딱 풀리고 나자마자 어떤 사업적인 기회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캄보디아 계약도 따낸 것도 이 시점이 넘어선 이후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이 기회가 와도 붙잡지도 못했을 거고 기회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과거에 내가 안 되고 못한다는 생각 막 무기력해지고 막 하기 싫고 막 게을러지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런 감정 상태에서 먼저는 떼어져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1단계 유도하기 연습이죠. 아까 유섭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죠. 그 첫 주차 들어가기 전에 그냥 명상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팅 값을 잡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1단계 들어가기 전입니다. 내면 일기 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가령 작가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글로 표현된 생각들은 잠재의식에 접속하게 해줄 하나의 지도가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어떤 싫다, 하기 싫다 했던 부분들, 왜 또 이런 것들은 내가 되고 싶다 했던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적어놨던 것들이 적어도 명상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명상 유도문 듣기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라.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장소도 아까 유섭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저는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 여기서 핵심은 환경 그 자체거든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면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 막 그 새로운 어떤 책 읽기 새로운 환경 자체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고 싶은데 옆에 만나는 사람들은 똑같고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집 공간은 똑같고 그러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이런 연습실에 와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뭔가 강의를 듣고 해도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존의 내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녹아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근데 명상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는 있지만 명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들에서 다 떨어져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환경, 다른 인간관계, 다른 뭐랄까 잃는 것들, 다르게 받아들이는 자극점들을 다 바꾼다는 거다. 그러니까 왜 이건희 회장이 그 말 했잖아요. 마누라랑 자식 빼고 이제 다 바꿔라고. 그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방해물 제거하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뭐 걸을 때는 신경 안 쓰이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 명상할 때는 확실히 좀 뭐랄까 배도 안 고파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도 안 고파야 되고 뭔가 속도 좀 편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잘 해놔야 된다. 맞아요. 애완동물이나 어떤 이런 친구들로부터도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한다라고도 적어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듯이 명상하기 좋은 시간 283페이지에 나옵니다. 명상하기 좋은 시간은 확실히 왜 우리가 그 2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 오거나 잠에서 깬 직전 상태인 아침과 저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점심 먹고 와서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살짝 몽롱해지거든요. 식곤증 와가지고. 근데 그때 좀 명상을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낮잠 자고 한 20분 정도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시작하면 또 뭔가 굉장히 리프레시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283페이지에 저는 좀 이 책을 많이 좀 끼고 읽기도 했어요. 그냥 보면 엄청 이 책 더럽거든요. 제가 막 더럽게 읽었어요. 엄청. 이유가 계속 이 책을 펼쳐보고 이 단계들에 대해서 좀 상기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좀 인격체처럼 이 디스펜자 씨가 또 와가지고 날 코칭해 준다는 느낌으로 항상 그 명상부터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상의 각 단계는 막 10분, 20분 정도 소요되는 유도하기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는 그냥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책의 그 1주차에 나오는 이 창조적 상태로 들어가는 문 열기 요 단계에 좀 집중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의 목표 자체로 여기 나오죠. 목표는 1단계에서의 목표는 현재 머무르는 것이다. 네. 유도하기 단계의 목표는 현재 머무르는 것이다. 인데 그럼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또 좀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도하기 단계 중에 하나인데 284페이지에 마음 상태 준비하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유섭 대표님이 그 제일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또 아마 지성 작가님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명상하실 때.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에고 다스리기 부분인데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딱 앉으면 저도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은 막 오만 생각들이 다 들어. 왜 어제 유섭 대표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앉으면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할 것들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좀 이걸 이해하면 돼요. 요 책에서 적어놨는데 그럴 때면 나를 진정시키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순간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사실은 이 명상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건데 사실은 우리 뇌는 기존에 뭔가 이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 자체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그걸로 계속 가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얘를 붙잡고 그러니까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상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는 내 느낌과 생각들을 변환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어떤 불안하고 급한 것 자체에 계속 매여 다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이 당신한테도 벌어진다면 이 지루한 생각을 넘어 창조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에고를 다스리기 위한 방식이 이 밑에 나오는 몸 다스리기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나중에 가야 할 어떤 장소를 생각하거나 과거에 어떤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적 경험을 떠올리는 등 마음이 되기 원하는
몸이 마치 통제되지 않는 말처럼 날뛸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유섭 대표님 이거 어제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명상을 딱 시작했을 때. 근데 그럴 때는 그거 자체를 이제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 뭔가 내 기존의 어떤 감정과 생각에 이끌어 다니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럴 때는 몸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순간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는 걔를 이제 목도한다는 거예요.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아, 얘는 진짜 내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상태에 길들여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구나. 이제 걔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몸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처음에 유도하기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딱 시작할 때 그 바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아 내가 지금 좀 뭔가 날뛰네 생각이 다시 그런 것들을 그냥 관찰하고 있는 나 자체에 머무르는 거죠. 관찰한 나는 평온하거든. 그리고 관찰하는 나는 그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또 관찰하는 나는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거든요. 날뛰지도 않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계속. 네. 이게 명상의 시작이고 이게 명상의 사실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계속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평온하고 굉장히 침착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고 무한하게 사랑을 끼쳐주는 그런 존재일 거잖아요. 그럼 그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무한한 양자장 속에서는 다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차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시도할 때 무의식적 마음에 길들여진 몸을 재훈련시키는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게 명상의 목표인 거고. 네. 이걸 계속하면 이 작업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몸을 사랑하고 또 그 몸을 헤이트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 격렬하게 미친 말처럼 날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몸을 사랑하고 이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래 그래 너가 그렇구나. 결국 그렇게 계속하면 몸은 주인인 당신에게 결국 항복하게 된다. 네. 굳게 결심하고 꾸준하게 하되 흥미를 붙여 즐겁게 하고 유연하게 고무된 마음으로 임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신의 손에 가닿을 수 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주차. 이게 사실은 얘기했던 어떤 유도하기예요. 유도하기. 방금 얘기했던 1주차 이제 들어간다고 했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게 유도하기에 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287페이지 적어놨어요. 목표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목표는. 명상 그 자체의 목표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재 머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현재 머문다는 게 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나갈 거잖아요. 만약에 불안해질 수도 있고 어제 뭔가 있었던 일들이 나를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압박감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 자체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만약에 화가 난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났네. 이 화가 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호의로운 감정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를 관찰하듯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볼 때,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이렇게 귀엽게 행동할 때 그 강아지들을 저 강아지는 왜 저래? 막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나무가 이렇게 가로수가 자라 있는데 아니 저 가로수는 진짜 미쳤나? 저 왜 저렇게 자라 있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그냥 자연 현상처럼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이의 없이 그렇게 지금 내 어떤 감정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 머무른 거예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에 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그럼 그걸 어떤 그게 싫다 이런 감정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바라보는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신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차분해져요. 그러면 그 상황을 관찰하는 내가 내 몸 상태랑 일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의 시작이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그 2부에서 읽었었죠. 2부에서 결국에는 베타파 자체는 굉장히 물질과 나를 일치시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과 내가 완전히 일치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상태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을 계속하면 왜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알파파 상태가 뇌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꿔야 되는 그 느낌 자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 구체적으로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288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먼저는 몸에 집중해라고 했어요. 몸에 집중하는. 몸에 집중하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다. 네, 몸과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다시 몸에 집중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왜 몸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몸과 잠재적인 마음은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자. 그래, 우리가 몸 그리고 몸에 연관된 감각을 잘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내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느낌에.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났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면은 뭐랄까 이게 뒷목이 뻐근해지면서 그 깝깝하고 뭔가 갇힌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확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내 몸에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그러면은 걔를 관찰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감정이 내 일상생활에서 찾아왔어. 그러면은 원래는 걔한테 이끌려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 네가 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의식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 감정이 딱 그게 너가 이 느낌이구나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명상 왜 저희가 그 독서 특강 때 얘기했었죠. 통합 명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통합 명상도 각 밈에 대해서도 그 각 밈을 이제 이야기할 때 만약에 레드밈이다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꾸고 권력을 취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 어디서 느껴지는가? 그게 머리 쪽이냐, 배 쪽이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영욱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뭐 계속 가겠습니다. 영욱 작가 앞쪽 꼭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올라오면. 네, 네. 그래서 통합 명상에서도 그 어떤 각 밈에 대한 생각과 느낌들이 몸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체를 굉장히 유심 깊게 살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살필 수 있게 되고 그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느낌 자체를 몸과 연계된 느낌 자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관찰할 수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그 불안한 감정과 왜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 내 감정과 느낌과 상태에 끌려가는 이유가 걔를 관찰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느낌의 동물이거든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잠재의식 그 자체, 느낌 그 자체가 다인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관찰하지 못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걔를 알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도 사람들이 그 처음에 내가 이 식습관에서 막 엄청 쩝쩝거리는 습관이 있어. 근데 걔를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쩝쩝거리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을 거잖아요. 근데 걔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면은 내가 그러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 이 의식적으로 얘를 인식하고 바꿔야겠다고 노력하면 실제로 나중에는 밥 먹는 에디튜드가 올바라지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자체가 되는 거죠. 습관 자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자면 그 느낌을 좀 더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을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또 내 주변의 공간들이 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한 이 공간이 나한테 있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내 몸이 그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면 이제 네, 잠재의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손해고 손해가 담당하는 것 자체가 잠재의식이거든. 그래서 공간을 인식하면 즉 잠재의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288페이지에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느낌은 몸의 언어이며 그것이 결국 잠재의식의 마음이다. 잠재의식적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해요. 느낌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게 직관적이기도 하죠. 근데 직관이 다는 아닌 거예요. 그 직관에 끌려다니면 뭐랄까 그 느낌과 감정 상태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어떤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느낌들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인간의 거의 99%가 우리가 공부했듯이 다 느낌과 그런 것들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그래서 그 느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289페이지에 몸의 여러 측면을 감지하거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러니까 몸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생각을 덜 하게 되고 분석적인 마음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일이 줄어들며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초점을 크게 넓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무조건 그 불안하고 지금 당장 처리해낼 일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방법, 신체 집중 유도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신체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공간 속 289페이지입니다. 공간 속 몸의 위치 혹은 방향에 주의를 집중한다. 예를 들어 머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가장 윗부분인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주의를 옮겨간다. 몸의 한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유도하기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각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감지하고 알아차린다. 그 부분의 밀도, 무게,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를 느껴본다. 완전 공간에 집중하죠. 신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 코, 귀 등 순으로 이동하며 발바닥까지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죠. 이러면 분석 안 하게 돼요. 내 느낌에 집중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몸의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공간 속에서 몸의 각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좀 춥죠? 안 추워요? 좋아요. 추워요? 잠시만요. 아이고. 오케이. 다음으로 눈물 방울 형태로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과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을 아래서 차린다. 먼저는 내 신체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바로 주변에 있는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몸 주변에 그 공간을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신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주변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건 제 경험상 확실히 내 느낌보다는 이 뭐랄까 그 평온한 어떤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평온해져요.
이때 어떤 실제로 어떤 판단을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질 때. 끝으로 세 번째, 끝으로 지금 앉아 있는 방이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인식해 보는 거야. 뇌로, 이 상상으로. 이 시점에 이르르면 뇌는 물질서한 뇌파 패턴이 아닌 균형 잡히고 질서 있는 뇌파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실제로 저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가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어 내가. 그리고 뭔가 그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좀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뭔가 짜증나는 그 상태가 나였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그걸 관조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평온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면 그 화가 난 상태에서 굉장히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만약에 내한테 어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 딱 벌어졌어. 그럼 걔한테 계속 매여요. 자고 나서도 그 다음날까지 매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케이. 요게 처음 유도하기인가요? 1주차에 해야 돼. 이거 연습하는 거. 매일 한 10분씩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때 이 상태가 잘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리고 뭔가 전에는 뭔가 급급하고 불안하고 성급하고 또 어떤 두렵고 이런 감정들인데 그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현실에 머무르는 거죠. 그럼 평온한 상태까지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몸속에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걸 인식하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주차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먼저는 내 몸 상태에 집중하면서 이 들어가는 연습을 한다. 이게 1주차 우리가 해야 될 한 매일 10분씩 적어도 하면 좋은 메디테이션 시간에 하면 좋은 부분이다. 2주차에는 이겁니다. 2주차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기에 몇 페이지냐? 293페이지에 나옵니다. 첫 줄에 나옵니다. 나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가지치기 하는 3단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거죠. 요게 3단계로 나뉩니다. 알아차리기, 인정하기, 그리고 선언하기, 내맡기기. 네 단계? 알아차리기, 인정하기 및 선언하기, 그리고 내맡기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첫 번째. 알아차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내가 화가 나네? 왜 화가 나지?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내가 화가 난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걔를 자각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 내한테 있어서 화가 나는 이 감정이 있네. 그럼 그 감정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내 몸에서는 이런 느낌이네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블로그에 가령 작가님 쓰신 것도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이 왜 우리 목적 목표 생각해서 첫 번째가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은 상황,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아이디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 상태 그 자체가 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불안하면은 불안한 상태 그 자체가 되지 말고 걔를 관찰하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네? 왜 불안하지?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94페이지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때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꿈이란 거는 우리 그 감정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어제의 자기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니까 아까 그 화가 난 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 수없이 반복해온 태도와 극도의 감정 상태로부터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진짜 의식은 평온하고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고요하고 사랑의 감정이고 풍요롭고 충분히 채워져 있고 기쁜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부터 그게 진짜 나예요. 우리의 진짜 자아고 진짜 모습이고. 그러면 그걸로부터 문제를 알아차릴 때 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집중력이거든요. 진짜 집중력이에요. 진짜. 그렇게 할 때 그 극도의 감정 상태로부터 자신의 주관적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전과 똑같지 않다. 에고가 지닌 이기적인 본성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에서 왜 명상이 시작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걸 시작조차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 자체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주의 깊은 관찰자의 눈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본다면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삶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면 할수록 내가 부정적이었던 모습을 자각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진짜 열정이 계속해서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피하고 그 목적 목표 생각하기 강의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거는 실제로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알고 또 이 명상을 통해서 그 고요하고 깊은 상태가 평온한 상태란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풍요로운 상태란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295페이지에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과거의 과거의 자아로 존재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불안한 그 상태로 자체가 나인 거에서 그 자아를 지켜보는 관찰자로서 의식을 옮겨 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 관찰자가 되면 과거의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메타인지적 기술을 통해 이제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의식이 무의식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한때 무의식적인 것들을 점점 더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공부했던 것들이 다 좀 짜맞춰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감정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변화는 없어요. 변화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저번 주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벗어나고 싶은 그 감정과 내가 그 바뀌고 싶은 그 궁극적인 미래로부터 벗어난 첫 시작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아까 유도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기 295페이지에 그래서 내면일기 어떻게 써라 자체도 나와 있어요. 질문 어떤 거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면일기를 써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나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써봐라. 그리고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내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진짜 솔직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날마다 반복해서 경험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느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적어보고. 친한 친구와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다른 이들에게 숨기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변화시키고 싶은 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무엇인가. 여기 질문 다 있어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내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그 속해 있었던 어떤 감정 상태들도 다 알 수 있겠죠. 심지어 그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도 적어놨어. 그러니까 불안, 수치, 슬픔, 증오, 걱정, 혐오, 판단, 후회, 질투, 피의식, 고통, 화, 걱정, 좌절감 다 적어놨어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를 여기서 나한테 이런 마음은 없나? 하나씩 읽어보면서 나한테 이런 게 있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화로 접근하잖아요. 불안감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그 불안감에서
걱정되고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두렵고 걱정 그 욕심 생기고 우울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연결 그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와요. 이렇게 줄줄줄줄줄 쓰다 보면은 저는 그 뭐냐 인성 노트에 쓰다 보면은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옥 속에 살고 있어. 내면의 그 뭐랄까 그 이게 사람인가? 쓰다 보면 진짜 악마가 와서 쓴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평온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만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행위인 게 이게, 이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피하려고 해요. 사실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든 걔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걔들은 나한테 있어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잘못된 믿음. 인간한테는 굉장히 그런 악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더 심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칼 융은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런 게 악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무슨 나랑 떨어져 있는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악이란 거는 내가 내면에 있는 그런 악적인 무의식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다 이런 게 있어. 생존 모드에서 나오는 감정인 거잖아요. 다 불안하고 수치심 느끼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마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내 무의식 속에 넘겨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으로 발현된 게 독일 히틀러 시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 잡아가지고 유대인 다 쏴 죽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게 잘못됐다고 아는데도 남겨둔 거예요. 계속 집단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개개인도 마찬가지라 이런 악적인 것들을 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내가 되고 그리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란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는 게 악한 게 아니고 뭔가 그걸 넘어서서 내 개인한테도 이런 어떤 악한 감정 자체를 마주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탄의 행위인 거예요, 사실. 네.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이런 파괴적인 감정들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를 뭔가 없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그걸 느끼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감정 상태에 집중해서 그게 나한테 있어서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는지는 진짜 솔직하게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실제로 걔를 두드러 패고 싶은 거잖아요. 화가 나면 그냥 뭐 찢어 발기고 싶은 거잖아요. 욕하고 싶은 거. 그럼 그 욕을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적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적어봐야 되고 뭔가 주변 사물들 다 집어 던지고 싶을 거고 다 파괴하고 싶을 거고 그런 것들 다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과 일체가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첫 시작은 바로 그거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약간 질문이 있는데 네, 약간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엄청 억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라든지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그 약간 무감각해진다 해야 되나? 무감각해진다. 약간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입을 꼭 다무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을 좀 자주 받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그게 내가 제어를 너무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
그 순간 약간 영혼이 나가는 것처럼 약간 그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회피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셧다운 해버려요, 뇌가.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뭔가 그거는 어쨌든 좀 화가 나는 감정이고 극도로 무기력해지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좀 자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게 사실은 목표로 한다면 먼저는 그런 상황 자체를 면밀하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화가 난 상태가 개선된 상태는 뭘까? 그 개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랑 일체된 그 감정이랑 일체된 게 아니라 음, 그런 상태를 찾아볼 것 같아요. 음, 뭔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관계를 떠나겠죠. 그냥. 음, 아니면 어느 정도 뭔가 머무르던가. 근데 뭐랄까 그게 나한테 있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상태에 머무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럼 아무 문제도 개선은 안 되고 그 어떤 음, 부정적인 감정은 내 내면에만 머무르기만 하고 그런 음, 거죠. 음, 네.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거는 먼저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면 일기 써보고 여기 나오는 그런 어떤 지우고 싶은 감정들에 대해서 그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거가 있고 그것들을 관찰해야 된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29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오는 네. 이제 눈을 감고 그 특정 감정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자. 그 감정에 휩싸이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여러 가지 감정과 연결되는 각기 다른 느낌이 있다. 그 모든 몸의 신호들을 알아차려보라. 열이 올라오고 짜증나고 초조하고 힘이 없고 얼굴이 붉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긴장되는가? 마음속으로 몸을 쭉 훑어본 다음에 몸의 어떤 부분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지 주목한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나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계속 관찰해 나가는 동안 당신이 시시각각 변화해 가고 있다. 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이밍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몸의 여러 가지 느낌은 그것의 두려움, 슬픔 등으로 이름을 붙여줄 때 하나의 감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내가 이름을 붙인 게 바로 그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랄까 오만방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뭔가 그런 그 정주의 모습에 뭔가 분노하고 뭔가 뭔가 그 권위적이고 이런 정주한테 그 빨간색 깃발 부대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을 저는 진짜 잘 알아요. 걔가 오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걔에 대한 해상도를 높여 나가고 있지만 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걔를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이해하면 걔 걔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그럼 걔는 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지만 객관적인 실체로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 내가 아닌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어, 실제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걔를 왜 이걸 읽고도 사람들은 왜 그거를 본인이랑 동일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도 심지어 그러니까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내가 떼어내고 싶은 존재고 떼어내고 싶은 암이나 혹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걔를 계속 달고 있어. 달고 있으면서 힘들어요. 떼어내면 되는데 떼어내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떼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 감정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기 방법 자체를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긴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 네.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한적 마음의 어떤 형태가 어떤 게 있는가. 여기에 경쟁적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압도당하는, 지식에 의존하는, 기만하는, 불평하는, 자기중심적인, 자만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화라는 감정을 만약에 극복해내지 못했어. 그리고 그걸 대상화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불안한 감정 자체에 있어서 걔를 계속 내 무의식에 남겨둬. 그럼 걔가 무의식 속에 있는 작은 씨앗이 돼서요. 나중에 걔가 어떻게 발화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해. 그리고 지식에 의존하거나 자기중심적이어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소심해지거나 내향적이어지거나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뭔가 자기 연민에 차거나 게으르거나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무의식에 남겨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걔가 씨앗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모습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갔다면은 뭔가 이런 감정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 상태랑은 일치되어 있지만 그걸 표현 안 할 뿐인 거고 하지만 내 감정 상태는 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알아차리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인성 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걸 자각하면 할수록 뭐랄까 계속 바꿔야 될 게 나오고 뭐랄까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걱정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것들 누군가 판단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보고 파악해내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리는 거다. 이게 알아차리는 거고 그 실제로 블로그 여러분들이 쓰시면서도 이 알아차림의 단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알아차렸어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이 알아차림의 단계가 있어야 그냥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바꿀 테니까. 그럼 이 알아차림의 단계가 왔어. 했어. 이제 어딘가에 써놨고 인성노트 작성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도로 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맞아.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내면에는 이런 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 303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 자신과 우주의 더 큰 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처벌, 심판, 속임수, 감정적인 유기, 비난, 점수 매기기, 거부, 사랑의 상실, 저주, 분리, 내쫓음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니 이거 자체가 진짜 신과 가까워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 그 자체잖아요. 나랑 이어져 있는 존재가 그 무한한 우주의 더 큰 힘 그 자체고 그럼 그 앞에 맞아요. 나한테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난 몸과 일체되어 있는 어떤 생물체이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302페이지 적어놨어요. 내가 진짜 누구이며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실토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영적인 행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무한한 지성, 어떤 우주의 더 큰 힘, 어떤 신, 그 자체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고 받아들여줄 거고 사랑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극복하는 방식 자체를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도의 행위이고 바뀔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정하기다. 인정하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다 해놨네요. 그거는 이 수수께끼 같은 힘은 타고난 지성, 기, 신성한 마음, 영, 양자, 생명력, 무한한 마음, 관찰자, 우주지성, 양자장,
보이지 않는 힘, 우주 에너지, 상위 존재 등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신 그 자체가 신. 그다음에 신을 믿고 있다면 신이죠. 이 힘은 의도를 지닌 의식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일이든 판단하거나 벌 주거나 위협하거나 내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불루한 사고방식에서의 어떤 신의 존재는 날 판단하거나 어떤 해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서 그 내면에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 명상 유도하기 단계에서의 그 감정 그 자체다. 그게 뭐랄까? 그게 진짜 그 우리가 알아차리고 인정했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의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이 킬링 포인트입니다. 30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힘은 그저 사랑과 연민, 이해 속에서 주기만 하며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이기도 하고 이런 존재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란 거죠. 근데 그것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쪽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그쪽에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명상하기 단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상상하고 창조하는 단계를 통해서 신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좀 더 우리의 자아와 일체되는 거고. 네. 이 힘은 우리가 창조된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봤다. 우리는 이 힘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이 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이런 존재인데 그걸 계속해서 읽고 뭔가 화나는 상태, 뭔가 악적인 어떤 존재와 일체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304페이지. 이 힘은 오직 희망과 경애, 인내 속에서 기다릴 뿐이며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당신이 불행해야 행복하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 힘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 차원대로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께 다 나아가는 만큼,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선언하고 바뀌는 만큼 신한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세팅 값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축복을 주겠지. 그만큼 행복해지겠죠. 파는 만큼 행복해진다. 내 그릇이 커지는 만큼 기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지 신이 아니다. 그런 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지도 304페이지에 잘 표현해놨어요. 당신이 삶에서 기쁨을 원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매일 우주에게 기쁜 일이 있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나 깊이 기억된 나머지 그 고통이 하나의 존재 상태가 되었다. 내가 고통 그 자체라는 거죠. 아직 몸에 매여 있어.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대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하루 종일 울상지으면서 불평을 해대고 자신의 기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변명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세 한탄을 한다. 기쁨을 원한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희생자의 모습이다. 그렇죠. 마음과 몸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내면에 있어서 이런 악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끄집어내지 않는데 나의 사회적인 페르소나는 굉장히 착해야 돼. 그러면 내면에서는 몸과 마음이 전혀 일치되지 않겠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갈등해요. 그러면 그 갈등에서 그 혼돈을 해독하지도 못한 채로 머물러요. 그 고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뭔가. 네. 근데 그게 그 자체가 고통이 좋대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왜 좀 소심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오히려 그러니까 표현해내는 게 난 사실 낫다고 봐요. 좀 더 적어도 그런 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걸 에너지로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은데 소심한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지도 못해. 그리고 난 착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그런 것들을 뭔가 밖으로 내비치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내면에서 썩겠죠. 썩다 보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는 터져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터지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발현되겠죠. 그럼 타인한테 있어서 관심이 없어지고 타인한테 있어서 관심이 없다는 거는 실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쓸모 있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기보다도 뭐랄까
뭐랄까 좀 무기력한 상태로 남겠죠. 그런 것들을 좀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에 많이 빠져 있고 뭐 우리가 실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메디테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무조건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게 너무 이 책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영욱 작가님. 그러니까 블루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제 무의식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솔직히 그 신의 존재가 네, 블루적인 사고를 이제 계속 일으킨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죄송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이게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사랑의 존재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시기도 한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예를 들면 욥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네. 오, 지성 작가님. 네네네네. 말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의 존재를 무한한 사랑으로 정말 보고 싶은데 네, 때로는 그렇게 뭔가 사람을 혼내시기도 하고 뭔가 처벌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신의 존재가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지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 존재이시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 그런 그 대표님께서는 그런 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의 존재를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네, 그렇게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요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토픽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질문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거의 그러니까 심판 그 자체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존재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보면 그 사대복음서 보면은 네, 거의 뭐랄까 러브레터 느낌이에요. 러브레터. 맞아요, 맞아요. 그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변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어떤 기능 자체를 보면 좀 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종교라는 것들은 과학이 태동하기 전에 뭐랄까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약 시절에는 사실은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이야기고 그죠. 그때 세상을 대할 때 그 아무래도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그 자체로 보더라도 그 퍼플 밈 자체가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인류 사회에서 가장 그 선진적인 그러니까 기원전 당시의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과 체계 자체가 레드밈이었어요. 음, 그 블루밈도 없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일단 신을 레드한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런 그 권위적인 존재가 나를 뭐랄까 심판하고 뭐 하늘에 있는 그 경찰관인 것처럼 대하는 거죠. 네, 거기서는 법과 질서가 어떨까요? 굉장히 딱딱하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그때서야 넘어온 게 적어도 불루한 차원이에요. 불루한 차원에서는 그 뭐랄까 구약에서도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네네. 10계명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느낌이냐면 그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뭐 부모님한테 그 공경하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거나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5살만 돼도 그 정도 윤리적인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 자체도 인간이 뭐랄까 기준을 세우고 있지 못할 만큼 조금은 문명적으로 그 성숙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기원전만 보더라도 인류 부족 자체가 50명, 100명을 그렇게 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시가 생겼던 것도 그 진짜 큰 게 2,000명을 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대혁변의 시기였고, 네, 그래서 구역이 쓰여질 당시에도 엄청나게 대인구가 살았던 어떤 시대는 뭐 이집트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 종교적인 방식이었고 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 비유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차원에서는 좀 레드림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적어도 이제 불루한 어떤 딱 형식적인 어떤 질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와서도 사실 인류의 의식 자체는 합리적이고 더 어떤 다양하고 그런 차원까지 넘어왔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신약의 말씀과 에도 실제로 왜 그 비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린한 차원과 모든 것들 통합적인 보편적 질서의 차원까지 다 녹아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차원까지 다 쓰여 있어요. 인간이 그걸 해석해내지 못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자골에 왜 아기들이 손 놓고 뱀이랑 뭐 같이 뛰놀고 왜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 어린 양이랑 왜 사자랑 같이 뛰어놀고 그런 비유가 뭐냐면은 그 블루밈적 차원의 어떤 사회적 질서 내에서는 다양성이 인정이 될까요?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명확한 기준과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과 질서를 넘어서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죄라고 생각하고 뭐랄까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어떤 시대가 그 태동이 되면은 어떤 의식 수준 자체가 발달이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생기고 그런 사회가 태동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어떤 다양한 관점들까지 다 보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가 생긴다는 의미겠죠.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의식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종교였고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급 차원이었잖아요. 구약은 그 하늘 앞에서 당신은 종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적어도 뭔가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차원이었고 그러면은 뭔가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퍼플밈의 차원으로 굳이 지금 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의식 수준 자체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거의 옐로우의 차원에 가깝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퍼플의 차원으로 이걸 해석하려면 당연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초월적인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좀 전달이 됐을까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네요. 아니요, 네네. 재밌었어요. 제가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오늘도 다 못 끝내겠네요. 벌써 9시여가지고. 아무튼 그 2주차 거는 알겠죠. 이거는 제가 틈틈이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처럼 계속 뭔가 한 20분씩 매일 뭔가 그냥 이동할 때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이거는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1주차 유도하기 부분이랑 2주차에서도 인정하기 그리고 선언하기 정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맡기기를 못했네. 내맡기기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게 뭐랄까 내맡기기는 마지막으로 뭐 한 3분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인정하기가 내적 고백이라면 선언하기는 외적 고백이다. 308페이지에 적어놨는데 그 내맡기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가벗긴 채로 그냥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뭐랄까 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요. 저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그 타이타닉호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따라다 따라다다다 그거 있잖아요. 거기 맨 앞에 빨가벗고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거기서도 평온한 감정을 느끼는 게 뭐랄까 내맡기기의 핵심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개선하면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내맡기기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허물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그걸 개선하고자 해요. 당연히 뭐
맥락과 상황 따지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겠죠. 그건 변태겠죠, 그거는.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과감 없이 드러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근데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어떤 아직 인정하기 자체도 내면적으로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뭘까? 그 사람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뭘까? 왜냐면 본인도 모를 거거든. 그 문제를. 또 뭔가 어떤 본인의 주장도 명확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도 피하려고 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허물들 자체가 무서울 테니까. 왜냐면 본인 스스로 마주한 적이 없는데 밖에서 그걸 마주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내 벗은 몸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이타닉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겠냐는 거죠. 근데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 재밌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이까지 돼야지.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뭐 창조하기는 아직 얘기도 안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창조 자체는 얘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해도 아닌데 무슨 네. 탐구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창조할 때가 아닙니다. 연습생 단계에서는 그게 있어요. 창조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기에 집중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있고 이게 안 되면 그다음 스텝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좀 궁금했다 이런 부분은 좀 빡세다.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근데 대표님은 이 모든 작업들을 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앞에 있는 유도하기랑 그다음에 내면 일기 쓰기 같은 것들 하고 났을 때 네. 저 진짜 많이 했어요. 드러내고 세상 앞에 섰을 때도 평온하다는 그 감정이 그냥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일기를 썼는데도 그게 약간 밖에 보여진다 생각했을 때 좀 부끄럽거나 약간 절대 인정이 안 되거나 약간 이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거면 제대로 안 된 거죠. 음, 어, 제대로 안 된 거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내면 일기 썼던 것까지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고 아마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은 아마 사회생활 못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텔레파시를 다 통해가지고 내면이 다 통해, 그러면 아마 우리 바로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생 과정도 못하겠죠. 사회생활 기본적으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 개인한테는 솔직하라는 거죠. 내 개인한테는 솔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근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오는 피드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피드백 오면은 오히려 땡큐죠. 내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 피드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랑 다르면 그건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불안하고 막 심리적으로 뒤틀려 있으면 내가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은 평온하게 그런 피드백들을 마주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기존에 이거 올바르다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오는 피드백일 테니까 얘를 오히려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더 개선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거지 않을까요? 네. 저 질문 하나만.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이 브레이킹 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명상을 통해서 물론 초월하는 그 사고까지 나아가는데 이 초월하는 단계가 어찌 보면 타인의 마음 이해하는 단계라고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이용 작가님 오늘 질문이 너무 좋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남의 단계고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스트럭처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스트럭처의 단계는 그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현실이 작동하는 외면적인 어떤 차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과 더 나아가자면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성장의 단계는 깨어남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깨어남의 단계. 그건 뭐냐면 내가 내면적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지금 브레이킹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깨어남의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공부했던 거는 스트럭처, 그러니까 외면적인 어떤 이해의 범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향력을 뻗쳐나갈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의 영역, 스트럭처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내 행복과 어떤 기쁨의 차원까지도 이어나가는 게 그 깨어남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털콰이즈의 단계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된 단계예요. 어떤 건지 어떤 건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왜 옐로우 민부터는 통합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잉의 단계, 그러니까 생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비잉의 단계이고 그때부터는 어떤 기쁨과 사람 평온함의 어떤 감정으로 그 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이것만 읽어도 그런 사고 방식이 좀 생기지 않나요? 평온해지고 좀 네네. 나아갈 방향성이 보이고 흐름들이 보이고. 네. 근데 털콰이즈는 이게 온전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아, 이것과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함께 가는 거죠.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한 그 규정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규정에 그냥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뭔가 도와주는 그 행위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 네. 만약에 나- 실제한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어, 음, 뭐 근육질의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뭐 근육질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스판적인 그런 뭐 옷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육체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제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물건을 뭔가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옷을 사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행위가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럼요. 그 그,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 상호작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네, 영욱 작가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게 내가 의미 부여한 거지 않느냐라는 그거 맞아요. 내가 의미 부여한 거지 않느냐. 맞아요, 그것도. 아, 그것도 그래요? 현실 일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분면 개념 우리가 공유했었나요? 시작할 때 했었죠.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차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영욱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영욱 작가님이 의미 부여한 그 일사분면의 차원은 내 개인이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개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실체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 것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거잖아요. 네. 근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차원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문화적인 공유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요. 또 음. 이런 사람들의 집단은 이런 습한 재질을 가진 옷을 좋아하네. 이런 것도 하나의 차원이에요. 문화적 차원, 내 개인적 차원, 객관적 실체 차원, 그리고 시스템적 차원.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 벤 샤피로도 적어놨어요. 그 서문에 그 세상을 이해할 때는 개인의 기능과 개인의 역량 그리고 집단의 기능과 집단의 역량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모든 차원을 다 포괄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고 방금 영욱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분히 영욱 작가님의 의미 부여의 차원과 문화적 차원의 해석으로 보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네네. 근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찰떡같이 네. 대답해 주셔서. 네. 오케이. 마지막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아니요, 강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유섭 대표님, 오늘 우리 고민했던 거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유섭 대표님 아니신가 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떠,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참 그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 풀리지 않았나요? 네, 오늘 저를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 잘 돼야 됩니다. 대표님이 제일 지금 변곡점에 계시거든요. 유섭 대표님. 그래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그 메디테이션이 이런 의미고 이제는 DR 쓸 때도 메디테이션 자체를 좀 접목시킬 수 있겠죠. 이 강의 이후로는. 그러니까 적어도 10분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실 독서도 중요한데 독서만큼 중요하다. 그냥 다 중요. 사실 다 중요하다. 네 가지는 읽고 쓰고 메디테이션 시간 관리 다 중요하다. 네 가지는. 이거는 꼭 시간 관리 안에 10분이라도 내서 꼭 하시길 진짜 제가 브레이킹합니다. 제가 너무 바랍니다. 뭐가 하나씩 생겨나네요. 아니요, 네 개가 다죠. 네 개가 다. 네 개가 다. 이게 네 개. 네 개잖아요, 기본기. 맞아요. 리드, 라이팅, 네. 메디테이션. 네. 리드, 라이트, 메디테이션, 타임 스케줄, 타임 매니지먼트. 이게 네 개가 다네요. 진짜 이게 균형 잡히게 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실력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축구 선수 되려면 드리블도 잘 해야 되고, 뭐랄까 패스도 잘 해야 되고, 슈팅도 잘 해야 되고, 그걸 균형 잡히게 다 잘해야 되잖아요. 와. 슈팅만 잘한다고 그 좋은 선수가 아니겠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인생에 있어서 좀 부정할 수 없는 기본기 네 가지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오늘 팀원들한테 이 영상 오늘 거는 좀 꼭 보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네, 고생하세요. 네.